자, 여러분들 저기 뭐 특강인데 너무 막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합시다. 가볍게. 그 특강은 특강다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살아온 이야기도 좀 하고 공부하면서 힘든 것도 이야기를 좀 하고 맞지 말입니다. 원래 공부하던 학생입니까? 원래. 자, 여러분들 저기 오늘 그 특강 주제가 이제 해양경찰학 과목 관련해서 이제 어떤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릴 거냐면은 해양경찰학이 보시면은 이제 모든 학문이 또는 모든 시험 과목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총론 부분과 그 다음에 강론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총론은 좀 어떤 거시적인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 전체에 대한 이제 개념 연구나 또는 과학적인 내용 접근을 하는 거고, 그다음 강론 부분은 저희가 보통 이제 실무라고 하죠. 실무.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순경 계급장 얻게 다시면은 각 경찰서에서 이제 요 강론 파트와 관련된 내용 좀 실무적인 부분들을 쭉 처리를 하실 텐데, 이 실무 부분은 이제 방금 수업을 하셨던 우보현 선생님이 담당하는 파트입니다. 그다음 저는 이 해양경찰학에서 총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총론은 뭐냐면은 그냥 해양경찰 조직이나 또는 해양경찰 공무원이나 해양경찰 작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 검토하는 부분이 총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해양경찰학 관련해서 제가 총론 부분 이따가 주제는 두 가지 잡아놨습니다. 일단 총론 처음과 끝이 이제 경찰 해양경찰학의 의라고 해서 해양경찰 공무원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임무 있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하나 하고, 그다음 지금 뭐 수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자주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수사권 독립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 이제 해양경찰학 총론 제일 앞부분, 제일 끝부분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제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 프린트 보시면은 양이 얼마 안 되죠.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면서 재미로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해양경찰학이라는 과목이 작년에 이제 처음 새로 생기고, 그다음 올해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치러질 텐데, 이 해양경찰학이라는 과목이 도입되게 된 이유를 알면은 이 해양경찰학을 공부해야 되는 방법을 우리가 추려내고 이제 접근을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프린트에 없는 내용이니까 일단 설명만 잠깐 들어보십시오. 우리 해양경찰 조직이요. 자,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장님이 계시잖아요. 자, 해양경찰청장이고, 그다음 청장 밑에 차장도 있죠. 그다음 이제 차장 밑에 각 실무부서들이 이렇게 쭉 들어갈 텐데, 일단 경비국도 있고, 그다음 구조안전도 있고, 그다음 수사정보, 해양오염 방제,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장비기술국, 자, 이렇게 실무부서 여러 개의 국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밑에 들어가면은 여러 개의 각 과별로 이렇게 쭉 나눠질 텐데, 여러분들 여기 강론 있잖아요. 강론 실무는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경비국이나 구조안전국이나 수사정보국, 해양오염방제국 또는 장비기술국 등에서 수행하는 실질적인 업무 관련된 내용이 저기 강론에서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론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말 그대로 이 조직 자체의 구성이나 이 조직 안에 공무원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집어넣을 거냐, 또는 여기 있는 이 모든 부서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양경찰권 발동할 거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게 총론인데요. 여러분들 거기 오늘 나간 프린트 제일 앞에 보시면은 뭐 해양경찰학 개론 출제 범위표 들어가 있죠. 그 출제 범위표 중에 개념이나 법적 토대, 행정 있죠. 그 세 가지 부분이 총론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총론 파트는 실질적으로 해상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실무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해양경찰 조직도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행정 조직이니까 이 행정 조직 관련된 내용이요. 그래서 이제 크게 틀을 나누면은 지상근무와 관련된 내용이 총론 부분에서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에서 경비함정 타고 수행하는 업무들은 강론에서 다 다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해양경찰학이 도입되게 된 이유가 뭐냐? 자, 원래 해양경찰학이라는 과목이 없을 때는 뭐 강론이나
이쪽 부분은 회사 복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중복되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커버가 돼요. 커버가 되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순경 계급장을 달게 되면 여러분들도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국가 공무원 중에 경찰 직렬이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죠. 뭐 수상 동력 여적이고 이제 조정 면허 발급받으러 왔을 때 요건이 다 갖춰졌냐? 그다음에 갖춰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처분을 하고 또 갖춰졌을 때 누구 명의로 자 조정 면허를 발급을 할 거냐. 그다음에 또 해상에서 법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 통고 처분도 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업무들이 이 해양경찰학에서 다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해양경찰학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 강론 부분은 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앞에서 우보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해양경찰학 총론 부분이죠. 이 총론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그다음에 구성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각 파트마다 공부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져야 되니까 그 공부하는 요령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해양경찰학 총론입니다. 총론 보시면은 제일 먼저 해양경찰의 의라고 해서 이 해양경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 무엇이냐에 대해서 내용이 쭉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양경찰의 의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 해양경찰 법학이요. 자 법학으로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해양경찰 법학 부분이 끝나고 나면 자 해양경찰 관리론 자, 그다음 네 번째 해양경찰 통제나 또는 향후과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총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총론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고 뭐 기본 교과서나 또는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에 따라 이 해양경찰 통제 부분과 향후과제를 분리시키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해요. 여기서 이제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해양경찰학 중에서도 총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해양경찰의 의 부분이죠. 자, 요 1번 의 부분을 다시 세부 키워드 한번 나눠보면은 의 부분에서는 자, 제일 먼저 해양경찰 학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니까 이 경찰 작용 자체 있잖아요. 해양경찰 작용이 뭐냐 개념이 잠깐 소개가 될 텐데 자, 의 부분에서는 뭐 대륙법계 그다음에 영미법계 구분을 해서 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서는 각각 해양경찰의 개념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발전해 왔느냐 자 이런 것들 쭉 공부를 하죠. 자 그다음 이거 끝나고 나면은 자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이런 개념들도 나오고 자 그다음 이거 끝나고 나면은 해양경찰 개념의 구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토대로 해양경찰 개념을 쭉 구분하는 파트가 또 소개가 됩니다. 자 그다음 요놈 끝나고 나면은 자 해양경찰과 관련해서 자 부패나 또는 윤리 관련된 내용도 소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부수적인 내용들 뭐 법과 객관적인 윤리질서 이런 부수적인 사항들이 쭉 나오고 그다음 뭐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까지 뭐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지난 8월 시험이요. 2018년 8월 시험에서는 이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 뭐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 개념이 뭐 출제가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암기를 요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옛날 이야기 든다 생각하시고 옛날 이야기 쭉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옛날에는 경찰 개념이 이랬다가 지금 이렇게 변화해 왔구나. 그다음에 구분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떻게 경찰 개념을 구분할 수 있고 해양경찰 공무원들이 왜 부패를 하게 되는구나 그다음 부패에 대해서 동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구나 이런 내용들 그냥 설명 쭉 듣고 아 이런 이야기구나 이해만 해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뭐 크게 까다로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험에서 뭐 강론도 마찬가지고 총론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알짜 부분은 여기 있는 해양경찰법학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학 부분이요. 그래서 이 법학 부분은 다양한 세부 내용으로 또 구성이 됩니다. 자 법학 부분 잠깐 보시면은 법학 부분을 큰 카테고리 먼저 좀 나눠볼게요. 크게 나누면은 자 법학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법학 일반이요. 자 법학 일반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양경찰 공무원이 되면은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직무 수행할 때 너네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됩니까?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경 계급장이 어깨에 달리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문보다 어떻게 합니까?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해양경찰권을 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법 공부를 계속할 거니까 법과 관련된 어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쭉 합니다. 그래서 법학 일반 부분에서는 법치주의, 자, 그 다음에 법원, 요 두 가지 키워드가 소개가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내용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아시겠죠? 까다롭고 그나마 다행인 건 출제 비중 자체가 크게 높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해양경찰 시험에서는 또 어떨지 몰라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시험 누적된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섣불리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판단하기엔 좀 힘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내용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법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긴 하고, 자, 그다음 일반 부분 끝나고 나면은 조직법이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자, 조직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경찰 조직 있죠.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그다음 해양경찰서, 그다음에 파출소, 파출소, 출장소 등이 있으면은 그런 해양경찰 조직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무슨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까?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무슨 법이요? 자, 그래서 그 해양경찰 조직 구성과 관련된 법들을 조직법이라고 하고, 자, 우리는 해양경찰 조직이 정부 조직법과 그다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지죠. 그다음 밑에 뭐 시행규칙도 쭉 있긴 한데 조직법적 근거가 조금 빈약하다라는 특징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뭐 어떤 실무적인 내용이고 정책적인 부분이지 해양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법적 근거가 훌륭하다, 뭐 빈약하다, 충분하다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자, 우리 해양경찰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십시오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직법에서는 자, 처음에 법인 이론 공부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법인이 있고 그 법인을 구성하는 하나의 행정기관이 해양경찰 조직이니까 자, 법인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하고, 자, 그다음 법인 하고 나면은 법인을 구성하는 행정기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관련된 내용 공부를 하죠. 자, 그다음 이 해양경찰청장이 할 일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권한을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있는 지방해양청장한테 대리 위임도 시키죠. 그 다음 해양경찰청장이 밑에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청장이 해양경찰서장에게 너네 업무 처리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할 겁니다. 그 명령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훈령도 있고 직무명령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훈령이나 직무명령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일반 국민들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 내부에서 명령하는 겁니까? 내부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규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했고, 그다음 조직법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나옵니다. 자, 이제 해양경찰 공무원법인데요. 자, 조직법은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조직도를 넣고 공부를 하시면은 거의 절반 정도는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대리위임이나 훈령 직무명령은 암기 영역이 아니라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쉽게 마무리가 될 거고, 자, 그런데 공무원법 파트 가면은 이해라는 게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출제 포인트 자체가 계급, 그다음에 절차, 그다음에 숫자, 재수 없을 때는 마지막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나올 거고, 또 가로 안에 포함, 제외 이런 것들 단순 암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법 공부하실 때는 내가 똑똑하니까 머리 좀 써야지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순하게 자주가 아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만 압축을 해서 반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죠? 그냥 단순하게 반복해 두시고, 특히나 임용권자 들어가면 막 꼴도 쳐다보기 싫죠. 근데 그거 못하면은 징계권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손도 못 대고요. 징계권자 안 되면은 자, 중징계의 절차 또 이해를 못하고, 자, 계속 왜 수포자처럼 공무원법에서 계급, 숫자, 절차 이런 것들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 손도 못 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계속 단순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공무원법은 뭐냐면은 조직법으로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조직 안에 순경부터 치안총관까지 공무원들 뽑아가지고 한번 집어넣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순경부터 그다음 치안총관까지 경찰 공무원들이 있으면 이 경찰 공무원들의 임용입니다. 임용은 뭐라 그랬죠? 발생, 변경, 소멸.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발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뽑는 거. 그다음에 변경은 뭡니까? 수평 이동, 수직 이동 시키죠. 소멸은 이제 잘라버릴 텐데. 자, 임용과 관련해서 뭐 어떤 일반적인 내용들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뽑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수평 이동, 수직 이동 시키느냐, 또 어떻게 자를 거냐, 저희가 공부 다 했었습니다. 그럼 발생에서는 일단 임용 결격 사유라든가
임용권자, 임용의 형식, 효력 발생 시점, 그 다음에 채용 후보자, 그 다음에 15 이런 내용들 쭉 나오죠. 그 다음 변경 들어가면은 승진, 휴직, 직외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승진 관련해서는 계급 쭉 나열한 다음에 승진 방법, 그 다음에 승진에 필요한 근무 연수나 또는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 등등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휴직이나 직위해제 가서는 의원휴직, 직위휴직, 의원휴직, 직권휴직 개념 구분해서 설명드렸고 사유까지 또 쭉 다 했죠. 그 다음에 소멸로 가면은 퇴직, 면직 나눠가지고 퇴직에서는 사망, 정년, 임용 결격 사유, 그 다음에 면직에서는 의원 면직, 직권 면직, 강제 면직 해가지고 자르는 것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공무원법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서 제가 해양경찰 작용법이란 걸 공부를 했는데 이 해양경찰 작용법이란 건 뭐냐면은 조직을 구성을 했죠. 조직 안에 공무원들 집어넣었죠. 돈 많이 들거든요. 큰 돈 들여가지고 조직 구성하고 공무원을 뽑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해상에서 오염 방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무원들 뽑고 조직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용은 뭐냐면은 해양 경찰 조직 안에 들어있는 해양 경찰 공무원들이 있겠죠. 이 해양 경찰 공무원들이 경비함정 타고 바다로 나가서 경비 수행 나가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있을 때 국민들이 어떤 삐리한 짓을 하면은 허허이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조치를 할 텐데 그 조치가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 강제다라는 거죠. 명령 강제고. 이 명령 강제를 우리는 해양 경찰 작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해양경찰 작용 관련해서 총론 있잖아요. 총론. 제가 수업할 때는 해양경찰 작용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제 해양경찰 작용 일반 이론, 작용 일반 이론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일단 법치주의 관련해서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이런 것들 쭉 정리를 했죠. 그래서 법률 우위는 해양경찰권 발동의 근거입니까? 한계입니까? 욕하는 거 보였어요? 죽인다 진짜. 법률 우위는 경찰권 발동의 한계죠. 한계. 그 다음 법률 유보는 해양경찰권 발동의 근거다. 그래서 근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일반 수권 조항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법률 우위 한계할 때는 법률상의 한계, 조리상의 한계 나눠가지고 조리상의 한계 내용 5가지 쭉 했습니다. 그 다음 작용 일반 끝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요. 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해상에서 국민들이 어떤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법 위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합니까? 비범죄 구성합니까? 비범죄 구성할 때 벌금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할 때 절차 또는 일반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작용법 중에 작용의 일반법이 있어요. 그냥 어떤 특정 영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순찰, 경비함정 타고 순찰 돌다가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치를 취할 때 근거가 되는 법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다음에 해양경비법 요렇게 2가지 내용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이거 부수적인 내용인데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쭉 달라붙는 게 이쪽입니다. 그 다음 해양경찰 인권보호규칙 해가지고 쭉 나가죠. 그러면 이건 총론에서 다뤄지고 해양경찰 작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이라면은 여러분들 구조안전이나 또는 해양 오염 방제나 장비 기술 또는 경비 업무와 관련해서 또는 수사 정보와 관련해서 각각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법들은 전부 다 강론에서 다뤄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강론에서 공부하는 법의 대부분은 뭐라 그랬더라? 해양경찰 작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작용법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좀 하기 수월한데 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이쪽 부분이죠. 강론이 힘들어지고. 그다음 법학 이렇게 작용법까지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시간 날 때
구제법이라고 해서 해양경찰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하다가 일반 국민 작살내죠. 그럼 그때 손해배상 해주는 내용까지 뭐 법학 부분에서 다루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작년 시험 기준으로 이제 출제됐던 것들 뭐가 있냐면은 뭐 일단 조직법 출제가 됐고 작용법 와가지고 해양경비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거 출제됐고 그다음 법률 유의 관련해서 비례 원칙도 출제가 되고 했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법학 부분의 출제 비중이 좀 높긴 했는데 저희는 그냥 이제 경찰청 소속 순경 시험에서 경찰학 보면은 여기도 어차피 법학은 출제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그 보면은 아직 뭐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지만 이 해양경찰학이라는 과목의 도입 배경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법학적인 지식이죠. 기본적인 법학 지식을 법학 소양을 갖추고 조직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이 과목이 없을 때는 순경부터 치안총관 계급체계 모르니까 자 가가지고 계급장 보고 저게 내보다 높은지 낮은지 저 계급을 뭐라 부르는지 모르는 상태로 가잖아요. 왜 아저씨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무슨 경사님, 무슨 경위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저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계급 모르고 오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봐봐. 가다가 너네 음주운전을 하든 아니면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어떻게 큰일 났는지를 모르잖아요. 큰일 나는 거 어떻게 공부합니까? 징계 파트에서 저희가 다 공부를 했죠. 임용 끝나고 나면은 권리 의무에서 자 여러 가지 권리 의무 나오고 그다음 밑에 제가 일부러 너네 싫어하니까 징계 소청은 빼버렸거든요. 써놓으면 또 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징계 소청 들어가면은 뇌물 받았을 때 어떻게 큰일 나는지 그런 것들 다 공부를 한 겁니다. 결국 자 이쪽까지만 보시면은 배 타고 나가서 직무 수행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행정적인 업무와 관련된 게 총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법학 이렇게 뭐 출제 비중 높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론 들어갈 텐데요. 이쪽 관리로 오면은 관리는 이제 진짜 지상근무하고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관리 일반 이론은 필요 없고 자 조직 관리, 그다음 인사 관리, 그다음 예산 관리, 그다음 보안 관리 뭐 이렇게 크게 네 종류로 나눠 가지고 정리를 했었는데. 자, 조직 관리는 해양경찰 조직, 해양경찰청, 그다음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나 또는 파출소, 출장소 조직을 구성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구성하지 말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조직 구성하라는 내용이고 그다음 인사관리 가면은 여러분들 월급 적혀주면은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슬로우가 5가지 욕구 제시하면서 이 욕구 충족시켜줘야지 애들이 일을 잘할 거다. 자, 그다음에 역관주의나 실적주의 또 계급제 직위 분류제 해가지고 자 공무원 분류 또 공직의 분류 방식이나 공무원 선발 방식 나왔고 그다음 예산도 하기 싫죠. 절차 복잡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해양경찰청도 어떻습니까? 돈 쓰고 국민들 세금들 쓰는 거니까 예산의 일반 원칙 정도는 알아야지 운영지원과나 이런 데서 근무할 때 밑에서 올라오는 서류 다 취합해가지고 자 서류를 작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실무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일반 원칙은 알아야지 몇 월 며칠까지 뭐 하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자 1급 비밀이 있는데 야 너 그거 아나? 이러면서 이야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의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안관리에 다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저기 마지막에 통제하고 향후 과제 부분에서는 해양경찰을 통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하죠.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명령 강제를 하려고 할 거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가 되니까 기본권 침해하지 못하도록 일정하게 통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뭐 하냐면은 통제 이론이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향후 과제는 저희가 보통 기본 수업할 땐 다 빼버려요. 빼는데 그 향후 과제에서 이제 주로 이제 좀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게 수사권 독립이거든요. 근데 수사권 독립을 뺐던 이유는 그게 이제 우리 해양경찰 업무에서 수사 정보 업무가 크게 뭐 비중이 좀 떨어지니까 빼버렸던 건데 지난번에 이제 규정 개정되면서 법 개정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수사경과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자, 수사경과가 새로 생겼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상에서 이제 수사무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경과자들 따로 뽑을 거고. 그럼 수사정보국에서 수사과, 형사과가 있고 그 수사 형사무가 지금 현재는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그 검찰의 지휘를 계속 받을 거냐 아니면 검찰들 빼내버리고 우리 해양경찰이 어떤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거냐 관련된 부분이 수사권 독립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평소에 수업에 다루지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오늘 내용 조금 추가를 해드릴 텐데 해양경찰학이라는 파트 중에 총론이 대충 요런 정도의 키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조직법은 어떻게 공부한다 그랬죠? 조직도를 머릿속에 놓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공무원법은 단순 암기라 그랬습니다. 그냥 압축하셔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고 자 임용 이외에 권리나 의무도 있고 그다음 책임까지 쭉 소개가 되는 게 공무원법. 이건 단순 암기 외워하셔야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작용법은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자, 여러분들 우보현 선생님이랑 수업하실 때도 마찬가지 그다음 저랑 경지법이나 해양경비법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뭐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조직 구성이나 공무원 선발에 대한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고 작용법이라는 특징 자체가 뭐냐면은 해양경찰 공무원 여러분들이 명령 강제를 할 때 자 어떤 대상이요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명령 강제할 수 있느냐 대상 방식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게 자 경직법이나 해양경비법 공부하는 요령이요. 그래서 이제 해상 금문 검색이라고 딱 튀어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 해상 금문 검색의 대상이 뭐지? 어떤 선박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 다음 해상 검문 검색의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해상 검문 검색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처럼 자 대상 방식 한계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정리가 되는 게 이쪽 작용법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양경찰학 총론 부분에서 제일 비중 높은 부분은 법학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법학 파트는 부분마다 공부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아시겠죠?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고 그다음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머리를 얼마나 팽팽 돌려가지고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느냐 그다음 그게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후의 내용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그다음 예산 편성 절차 또는 예산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실 때 자 이 파트는 포인트 있죠. 자 주안점이 뭐다 머리에 딱 새겨놓고 접근을 하시면은 또는 수업을 들으시면은 굉장히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이 해양경찰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작년까지는 이게 과목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완전히 깡통이죠 깡통. 차로 치면 깡통 옵션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경계급장 달고 해양경찰청 조직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보내놨더니 애들이 어버버버버 하면서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좀 똑똑한 놈 같아가지고 경찰서 있죠. 해양경찰서 본서에다가 자 행정적인 업무 맡겨놨더니 아무것도 몰라요. 할 줄 아는 건 컴퓨터로 게임만 할 줄 알지 뭐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좀 다지기 위한 과목이 요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요. 난 순경계급장 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법의 근거에서 이제 어떤 행위, 국가 작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 법의 근거 규정이 있냐 없냐 다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가서 하시면 되고 이제 찾아볼 때 이런 법이 있고 이런 법도 있고 이런 법도 있구나. 자 그런 것들 기본 틀을 좀 잡고 소양을 갖추고 오십시오라는 취지에서 자 해양경찰학이라는 과목이 도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해양경찰학 공부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잠깐 체크해드릴 키워드가 오늘 나간 자료 있죠. 제일 끝에 보시면은 그림으로 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공공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도 다뤄지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일단 지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뒤에 거 먼저 할게요. 수사권 독립이라는 주제 먼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수사권 독립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 해양경찰권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기 주제를 좀 가벼운 걸 고른다고 골랐는데 그래도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는 내용 있잖아요. 듣고 왠지 이해가 안 되면 아우씨 중요한 건데 내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특강 주제는 그냥 말 그대로 가벼운 거예요. 아시겠죠? 가벼운 거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듣는데 옆에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끄덕끄덕 하면서 막 듣고 있을 거거든. 근데 나는 모르겠어. 씨발 저마들은 왜 다 알아듣는데 난 모르겠지? 그러지 말라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학생들 전부 다 끄덕끄덕 하지만 90%는 몰라요. 모르면서 괜히 이러고 있으면 질문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답 못하면 쪽팔릴 것 같으니까 당당하게 아는 척하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해양경찰권이라는 거 개념만 잠깐 보시면은 저희가 수업할 때 이 광해의 행정경찰, 그 다음 사법경찰,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이 광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과 임무. 딩동댕. 목적이나 임무죠. 해양경찰의 목적, 임무를 기준으로 자, 광해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구분을 하는데요. 이 광해 행정경찰이라는 것은 해상에서 오염방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오염방제, 질서 유지.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사법경찰은 해상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요.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 진압, 그다음 수사, 범인 체포. 자, 요 놈을 목적으로 하죠. 물론 광해 행정경찰은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을 목적 임무로 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질서 유지라는 개념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해양경찰 조직이 수행하는 임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뭐냐면은 일단 해상에서 질서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 중에 하나고, 그다음 자, 여기 있는 범죄 수사로 퉁칠게요. 이 수사도 여러분들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자, 오염 방제, 질서 유지, 그걸 다 통으로 묶어서 질서 유지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해상에서 어떤 해양 범죄가 발생했을 때 진압도 하고 수사도 하고 결과를 토대로 범인 체포도 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인데,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해양 경찰이 어떤 권한이 있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자,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자, 우리가 협의의 경찰권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경찰권. 그다음 범죄 수사를 위해서 자, 일정한 권한을 발동을 할 수 있죠. 자, 이건 어떤 권한에 근거하냐면은 수사권에 근거를 하고요. 자, 그다음 협의에다가 플러스 알파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까? 광의라는 개념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놈 두 개를 묶어서 자, 광의의 경찰권 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개념이 조금 이해가 돼야 수사권 독립이란 걸 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경찰 조직 구조 있죠. 현재 구조를 잠깐 보면은 자, 지금 현재는 일단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 국무총리가 있으면은 자, 국무총리 밑에 장관 여러 명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학을 공부를 할 때는 국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공부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양수산부 장관도 있고, 그다음 또 법무부 장관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해양수산부 장관 밑에 해양경찰청, 그다음 지방해양경찰청, 그다음 해양경찰서 요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요렇게 구성이 돼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저기 있는 행정경찰 업무와 사법경찰 업무를 분리시켜 놨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아까 했던 해양경찰청 조직도 다시 보시면은 청장 밑에 차장이 있고, 자, 차장 밑에 자, 경비, 구조안전, 그 다음에 수사정보국이라고 있고, 자, 그 다음 해양오염방제국, 장비기술국까지 이렇게 쭉 들어갈 텐데, 자, 경비나 구조안전, 해양오염방제, 장비기술, 여기서 처리하는 업무가 뭐냐면은 해상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고요. 그 다음 수사정보국은 수사과, 형사과, 정보과, 외사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사, 형사 업무를 처리하니까 얘들은 뭐 합니까?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도 기준으로 잘라보면은 경비, 구조안전, 해양오염방제, 장비기술, 요 놈들은 뭐다? 자, 행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 수사정보국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얘들은 사법경찰 업무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 경비, 구조안전, 행정경찰 업무, 그 다음 행정경찰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해양경찰 조직이요. 자, 해양행정경찰청, 해양사법경찰청처럼 쪼개져 있는 게 아니고 해양경찰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과 관련해서 여기 위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요 그림인데, 근데 이쪽 법무부로 오면은 법무부에 법무부 장관이 있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어떤 국가기관이 있느냐? 검찰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검찰청. 자, 그러면 여기 검찰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검찰청.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업무 있죠. 흰색 업무는 지휘 계통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청장에게, 청장이 뭐 차장에게, 그다음에 청장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아시겠죠? 청장의 지휘를 받을 텐데, 지금 저기 뭐야 그 공채 과목 중에 형사소송법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질문 안 할게. 오케이. 자,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범죄 수사 있잖아요. 범죄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항상 누구의 지휘를 받으라?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일단 보시면은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합니까? 반합니까? 명령통일의 원리에 반하죠. 사법기관, 여기 수사정보국은 흰색 지휘를 받으면서 또 동시에 빨간색 지휘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의 구조가 이건데, 수사권 독립시키자는 뭐냐면은 이 빨간색 라인을 빼버리는 겁니다. 아시죠? 빼고 수사는 누가 하겠다? 우리 해양경찰이 알아서 하겠다. 검사 너네는 빠지라는 게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 이거 경찰청 애들은 시험 칠 때 필기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시험 3번 치면 1번 정도 나오는 비중이고, 면접 가면 또 면접관들이 굉장히 자주 물어보거든요. 자네는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볼 거예요. 근데 네? 이러면 잘려요. 잘리고, 그때는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이 안 돼. 그러면 잘려. 그래서 오늘 내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듣고, 이것도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구조가 수사권 독립이구나. 찬성론, 반대론, 견해 좀 구분을 해두시고, 그다음 필기 시험에서 혹시 출제가 됐을 때 문제 푸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읽어보시면은 이런 이유니까 수사권을 독립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이유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구나.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면접을 가가지고 혹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면접관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잠시만요 해가지고 그때 뭐였지? 이러면서 막 중에 쓰고 보고 이야기하고 그럴 시간 없죠. 다 잘려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면접 준비하실 때는 미리 압축된 내용 2문자 따셔가지고 키워드 한 2-3개씩 따서,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견해도 있고 반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이런 논거를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거를 들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애가 얼마나 똑똑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 면접은 똑똑한 애들 뽑는 게 아니고 똑똑해 보이는 애들 뽑는 거예요. 5분 이야기해보고 얘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어이씨 이러면서 막 똑똑해 보이는 애들 딱 뽑는 겁니다. 왜? 아니, 우리 자기 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특강이니까 가볍게 들으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프린트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현재 구조 있잖아요. 현재 구조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사권 독립시키면은 오른편에 있는 처럼 그림 바뀌게 될 텐데, 근데 이건 그냥 일종의 예상도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명칭이 뭘로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자, 그럼 일단 밑에 이제 지문이 쭉 나올 겁니다. 수사권 독립 찬성론이라고 있죠. 찬성론. 자, 그러면은 수사권 독립 찬성론이니까 지금 뭡니까? 검사 너네 빠지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1번, 현재는 제도상 이중조사로 인한 국민의 편익을 져야 할 우려가 있다. 자, 이중조사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해상에서 변사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변사체. 자, 그런데 이 변사체는 당연히 순찰 중인 여러분들이 발견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아무리 봐도 범죄 혐의가 없어요. 아시겠죠? 범죄 혐의가 없고, 그냥 일단 추락사, 익사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의심이 되고, 범죄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지금 현재 구조는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라라고 지시를 해야지만 사체 인도가 가능한데, 자, 범죄 혐의가 없다라면은 검사 만약에 빼버리면요, 자, 여기 경찰이 한 번만 조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유족에게 바로 사체를 인도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조는 경찰 너네가 보고 아무리 이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검찰로 넘겨야 되고 검사가 다시 사체를 한 번 더 보고 진짜네 하고 그때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할 텐데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면은 한 방에 끝낼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 거쳐야 되니까 일반 국민들이 편리해집니까? 불편해집니까? 불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빠져라? 검사는에 빠지라는 거죠. 자, 이게 1번 내용이요. 현재는 제도상 이중조사로 인한 국민의 편익을 제어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자,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실과 그 다음 법규범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빨간색 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할 때 누구 지휘를 받으라? 검사 지휘를 받으라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양경찰 공무원이 돼가지고 수사정보국에서 근무를 해보면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내사 이제 수사를 시작한 다음에 혐의가 없으면 이제 내사 종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에는 전부 다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수사권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법과 현실이 일치합니까? 괴리돼 있습니까? 괴리가 돼 있으니까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달라는 겁니다. 검사 너네는 빠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과 현실의 괴리인데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실을 법에 맞추는 게 아니고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사권 행사하고 있으니까 검사 너네는 빠지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되고 수사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급자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한 사람의 상급자에게만 보고를 하도록 조직을 구성하는 건데 빨간색이 난데없이 끼어들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명령통일의 원리에 반하죠. 그 다음 보고도 2번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검사 너네는 빠지라는 뜻이고 그 다음 네 번째,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영화 같은데 경찰이나 검사를 소재로 하는 영화 보면은 일단 뺑이 치는 건 누가 칩니까? 경찰. 근데 항상 잘못되면 옷 벗는 것도 누구? 경찰. 검사들이 빠지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니 어떤 권한은 검사 너네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고 치면 왜 우리 경찰이 옷을 벗어야 되느냐? 책임은 우리가 지는데 권한은 왜 너네가 가지고 있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도 내가 질 테니까 검사 너네는 빠지고 권한도 주고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5번, 경찰 업무가 가중됩니다. 수사요원의 사기자가 우려된다. 자, 경찰 업무가 가중되는 이유는 흰색 계통으로 명령 계속 내려오죠. 그런데 저기 있는 빨간색에서도 또 수사 지휘가 계속 내려오니까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옛날에 사법시험 있을 때는 저기 군대도 안 가고 공부 막 바짝 한 애들은 22, 23에 사시 합격하고 25되면 검사로 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네 경위들 한 40, 50대 돼가지고 수사 서류 들고 갔더니 새파란 20대 초중반 애들이 서류 이렇게밖에 작성 못하냐고 막 얼굴이 집어던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아 씨발 이러면서 막 사기가 올라갑니까? 사기가 저하됩니까? 당연히 저하될 거 아니에요. 되기 쉽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검찰 업무가 가중되고 수사요원의 사기자가 우려된다. 새파란 놈들한테 명령받고 하니까 요 사기는 당연히 저하됩니다. 그다음 6번째, 검사에 대한 권력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여기 검사 양반들 잠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있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형사처벌을 할 텐데 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형벌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형벌권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수사권, 그 다음에 공소권. 자, 이 공소권을 기소권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재판권.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수사권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참이냐 거짓이냐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그날 친구 만나서 술 먹었다. 사건 현장에 없었다. 알리바이 증명하려면 경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친구랑 술 마셨냐? 그 다음에 술집 가게 주인한테도 물어보고 CCTV 볼 수 있냐?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권인데 이 수사권은 지금 현재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 해양경찰 조직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 이 공소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검사들이 공소권 또는 기소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죄 지은 놈들은 그냥 함부로 사형, 징역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에서 판사들이 유죄 판결을 하고 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판사들이요 죄 지은 놈 찾아다니면서 너 이 새끼 유죄, 사형
선고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 검사가 이놈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공소 제기를 해야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게 법원입니다. 그럼 이놈 죄 지은 거 있으니까 유죄 판결 형성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공소권인데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검사들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만. 자, 공소권이고. 자, 이렇게 공소 제기가 되면은 재판권은 법원에서 가지고 있죠. 판사들이 유죄 판결 형성고를 할 텐데 이걸 한 놈이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독재요. 내가 수사를 하고요. 내가 공소 제기하고 너희 새끼 유죄 징역 100년 해버리면 그게 독재입니다. 그래서 권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해놓은 거다? 자, 수사권은 경찰, 공소권은 검찰, 그 다음에 재판권은 법원에다 분산을 시켜놓은 건데 그럼 지금 현재 검찰은 공소권 또는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막강한 권한인데 대한민국에서 죄 지은 놈 있죠. 사람을 100명을 칼로 쑤셔도 검사가 공소제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 형성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걸 못해요. 그다음 죄를 지은 적이 없죠. 지은 적이 없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해버리면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공소권이란 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인데 근데 이 검사 양반들이 공소권에다가 지금 현재 수사 지휘권까지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검사는 공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거기다가 수사 지휘권까지 또는 수사권까지 달라붙어 버리면은 검사가 너무 막강해지고 통제를 할 수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한 놈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 독재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가져가 버리면 자, 너무 막강해지고 통제할 수 없어지니까 검사 너네 이건 신경 쓰지 말고 빠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론 중에 또 하나. 그래서 6번 검사에 대한 권력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고 그다음 7번 공소권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독립되어야 한다. 공소권의 순수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공소권인데요. 공소 제기, 공소 유지라는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 관련된 영역에는 개입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공소권의 순수성 보장을 위해서 검사 너네는 수사에 개입해라, 개입하지 말고 빠져라 라는 뜻이요. 자, 이게 수사권 독립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수사권 독립 반대론자들인데 반대론자들은 지금 현재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겠죠. 자, 1번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수사 원리에 부합한다. 자, 이 공소권은 지금 현재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검사 양반들이 가지고 있고 공소 제기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은 심심해서 공소 제기합니까? 아니면 이놈에 대한 유죄 판결 형의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유죄 판결 형의 선고를 받기 위해서인데 그럼 유죄 판결 형의 선고를 끌어내려면은 수사가 잘 돼야 됩니까? 수사가 대충 이루어져야 됩니까? 수사가 잘 돼야지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했을 때 유죄 판결 형 선고를 받아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 판결, 형의 선고를 끌어내는 게 목적인데 그러려면 수사가 당연히 잘 돼야 되고 그렇다면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당연히 어떤 단계부터 개입해야 된다?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봐. 그래야 공소제기 유지하고 유죄 판결, 형 선고 끌어내기가 쉽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죄 판결, 형의 선고를 끌어내야 되는데 수사가 잘 돼야 될 거고 그럼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계속 개입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견해고 그다음 두 번째 수사의 한목적성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적정 절차와 인권 존중이 침해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경찰의 법 집행으로 인한 법 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 자, 2번, 3번은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경찰과 검찰 비교했을 때 경찰 공무원, 검사가 있으면은 누가 법 공부 더 많이 했습니까? 당연히 얘들이 더 많이 했겠죠. 했고 법을 더 많이 공부했으니까 법률 전문가일 텐데 법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을 더 많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기 뭐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우리 옛날에 경찰들은 어떤 법률적인 토대 있죠. 법률 지식이 좀 빈약해가지고 범인 잡으면은 일단 어떻게 합니까? 주방부터 까고 시작하죠. 개새끼 이러면서 팍 두드려 패놓고 그 다음에 야 너 그때 거기서 술 마시면서 사람 팼지? 아닌데요. 이 개새끼 하면서 막 때리는 게 경찰이었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어떤 법률적 지식이 소양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인권 침해할 수 있으니까 법을 잘 몰라서 인권 침해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인 검사들이 개입해가지고 야 때리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계속 말리면서 인권 보호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 3번 똑같은 내용이요.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수사 단계부터 개입을 해야 경찰에 의한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 네 번째,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폐해가 우려된다. 자, 거기 뒤에 광해경찰권, 협의경찰권, 수사권 해서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우리 해양경찰청은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협의의 경찰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협의의 경찰권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럼 지금 현재 경찰이 협의의 경찰권에다가 수사권까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해양경찰이 오히려 너무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강력하니까 최소한 협의의 경찰권은 검사들이 손대지 못하더라도 수사 영역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해양경찰 조직이 너무 막강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지문 암기 안 되니까 읽어보고 이런 뜻이구나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폐해가 우려되고, 그다음 5번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분리가 전제되었을 때 수사권 독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 위에 수사권 독립되면은 제가 그냥 반드시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예상도를 그려본 건데, 자, 수사권 독립은 지금은 일단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고 해양경찰 조직에서 뭘 빼내자? 수사 정보를 빼내고, 해양경찰청은 자, 뭐 정식 명칭은 아니고 그냥 예상입니다. 해양행정경찰청 처럼 이렇게 일단 사법 업무를 빼내고 행정 업무만 담당을 하고요. 행정경찰 업무만 담당하고, 그다음 여기 있던 사법을 떼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해양 사법경찰청 이라는 부서를 따로 독립을 시키자. 자, 그러면은 여기 있던 수사 정보가 떨어져 나와서 법무부 소속으로 들어갔죠. 요렇게 되면은 이때는 수사권 독립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수사와 관련해서 자, 해양사법경찰청과 검찰청을 동시에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으니까 굳이 검찰이 통제하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다 통제를 해줄 거니까 이때는 검사가 빠져도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게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해양경찰 쪽에서는 아직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경찰청은 수사권 독립시켜가지고 뭐 공무원 수사차고 이런 걸 뭐 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던데, 걔들 손대면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고. 근데 그건 나중에 뭐 실무적인 문제니까, 정책의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수사권 독립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 지금 현재 해양경찰이 협의의 경찰권과 동시에 무엇도 행사하고 있다? 수사권도 행사하고 있다. 근데 그 수사권을 누가 지휘를 하고 있다? 검사 양반들이 지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 일단 수사권 독립시키자는 무슨 뜻입니까? 이쪽으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고 검사는 은에 빠지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검사들은 자, 일단 뭐 이제 검찰 출신들은 반대하겠죠. 이런 상태가 돼야 수사권 독립 고민할 수 있지. 지금 여기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검사들이 계속 지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게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론, 반대론인데, 필기시험에서 혹시 이게 출제가 되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냥 지문에 손 안 대고요. 그냥 이 지문 그대로 나올 텐데, 읽어보시면서 그 말의 뜻 있잖아요. 뉘앙스를 빨리 캐치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니까 수사권 독립시켜야 되는 거구나. 또는 이런 이유니까 수사권을 독립시키면 안 되는 거구나. 자, 캐치해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나중에 혹시 면접 준비하실 때 여유가 되면은 1번부터 7번, 1번부터 5번까지 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거 한 두세 개 정도 두 문자 따셔가지고 이런 견해 있다, 저런 견해 있다 가서 똑똑한 척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자, 수사권 독립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저기 한 10분 정도 쉬십시오. 쉬셨다가 프린트 다시 앞으로 오시면은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는 개념인데, 자, 그냥 크게 카테고리 한번 나눠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 다시 합시다.